예, 법경제학 24번째 강의입니다. 24회차 강의입니다. 네, 그 계약법의 원리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계약법이란 것이 왜 필요하나? 이 질문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의 메리지 게임이라는 결혼 게임이라는 게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간단한 단어라서 잘 아시겠고요. 결혼 게임, female 여성이고 male 남성입니다. 여성이 이제 상황은 뭐냐면 남성이 결혼하자고 여성을 막 졸라댑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졸른다. 여성이 오케이 하고 marriage 결혼해 줄 수도 있고요. no 하고 자기는 싱글로 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성이 싱글로 지내면 앞에 숫자가 여성의 행복감, 효용을 나타내고 두 번째가 남성의 효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가정은 남성,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 싱글이면 외롭다는 거죠. 그 외로움의 크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뭐 이거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생물학자들하고 경제학자들이 만든 게임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꼭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뭐 원숭이나 고양이나 개나 이런 그 수컷 남컷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남성, 여성이 홀로 지내면 아주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것을 나타내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결혼을 해주면 남성이 만약에 아주 가정적이고 가족을 잘 서포트했다. 특히 결혼을 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될 텐데 여성이 출산을 했을 경우 그 경제적인 측면을 남성이 잘 서포트해주면 여성도 10, 남성도 10. 그래서 혼자 살 때보단 외롭지도 않고 자녀도 낳고 해서 좋다. 이런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게임이고요. 그렇지만 남성이 물론 뭐 결혼해서 잘하겠다고 다 약속을 하지만 도망가 버리는 자기만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도망가면 약간 이 가정이 매정한 가정인데 남성은 자기 애를 낳는데 애를 책임을 안 지니까 이게 가장 좋은 이 외롭게 혼자 사는 게 제일 싫고 결혼해서 같이 살지만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게 두 번째 10이라면 결혼해놓고 가족 부양을 안 하고 농땡이 치는 이런 아빠들이 가장 효용이 높다. 도주형 아빠, 무책임한 아빠, 책임 안 지는 가장 이런 거죠. 여성은 이게 최악의 상황입니다. 뭐 외로운 것보다는 결혼해서 남편과 잘 사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남편이 도주를 해버리면 혼자서 가정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이것을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보는 이런 게임입니다. 자, 이런 게임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백워드 인덕션 앞에 그 협상처럼 하는 건데 그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해 달라. 뭐 남자 원숭이가 여자 원숭이에게 결혼해 달라. 여자 원숭이가 홀로 지내면 외롭구나 마이너스 10. 결혼해서 지금 남성이 나는 너한테 잘해줄게 라고 해서 잘해주면 자기가 마이너스 10에서 10으로 되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결혼해서 서포트한 게 10이라서 지금 마이너스 10보다 좋긴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럼 남성이 결혼 이후에 가정을 서포트 하겠어요? 그래서 10을 얻겠어요? 도망가서 30을 얻겠어요? 30이 더 크죠. 그래서 여성은 남성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남성은 서포트 한다지만 내가 결혼하면 서포트 안 하고 이 사람이 도망하고 가정 책임 안 지고 식구 부양 안 하고 그래서 가족과 애를 나 혼자 책임 다 져야 되는 출산과 육아와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혼자 책임져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게 되는 이 마이너스 50.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50을 비교하면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백워드 인덕션으로 게임 이론적으로 이 결혼 게임을 분석해 보면 남성이
내가 잘해줄게 결혼하자고 하지만 그 말은 완전 거짓말이고 현명한 여성은 결혼하지 않는다. 외로움이 차라리 낫다. 이런 결론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예, 이것이 왜 계약과 관련되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왜 불행한지. 뭐 경제학자가 갑자기 불행 이런 거 따져서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뭐 옳다 그르다 안 따진다고 그랬지. 사실은 저희가 계속 효용을 따졌죠. 이것이 효율적, 이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따지는데요. 파레토 최적, 사실은 우리가 효율성 얘기했지만 효율성의 경제학적인 정확한 정의는 파레토 최적입니다. 파이가 가장 커지면 파레토 최적이 달성이 됩니다. 뭐 정의를 대부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파레토 개선, 파레토 임프루브먼트라는 거는 최소한 한 사람을 확실히 좋게 만들고 이전보다 이 변화인데 확실히 좋게 만들고 반면에 그 누구도 나빠지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변화를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지금 효용이 1, 1, 1이다. 근데 이게 3, 2, 1로 바뀌면 첫 번째 사람은 1에서 3이 됐으니까 좋아졌죠. 확실히. 두 번째 사람도 1에서 2가 됐으니까 확실히 좋아졌죠. 세 번째 사람은 1에서 1이라서 좋아지진 않았지만 나빠지지도 않았죠. 이런 것이 파레토 개선입니다. 뭐 1, 1, 1이 3, 3, 3이 돼서 모두 다 좋아지면 그것 역시 파레토 개선입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좋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다. 이런 변화가 파레토 개선입니다. 다음 질문, 여기 나왔네요. 10, 10, 10에서 10, 11, 12 이렇게 되면 파레토 개선이라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같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확실히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10, 10, 10에서 10, 11, 12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3분의 1씩 나눴을 때 3분의 1은 그대로고 3분의 2는 이렇게 좋아진다. 대한민국은 이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거 반대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왜? 나빠진 사람 없고 분명히 좋아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유, 사촌이 땅 산 배가 아프대는데 뭐 내가 좋아지지 않았어. 나는 뭐 나빠지진 않지만 딴 사람 좋아지면 내가 싫죠. 이런 것까지 경제학에서 걱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어쨌든 당신은 안 나빠졌고 다른 사람은 확실히 좋아졌잖아요. 너무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제학도 생각하기 때문에 나빠진 사람 없이 좋아지는 사람이 생기는 파레토 개선은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파레토 옵티마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건 좋은 상태죠. 가장 좋은 상태라고 경제학에서 보는 건데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즉 누구 한 사람을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파레토 옵티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 파레토 개선을 안 하고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에 적어도 조건 하나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이룰 수가 없다. 즉 모든 사람이 좋아지거나 같아지는 이런 변화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상황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파레토 옵티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서 결혼 안 하는 건 여성 마이너스 10, 남성 마이너스 10이죠.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해서 남성이 도망치지 않고 잘 가정을 서포트하면 10, 10으로 바뀝니다. 여성도 20이 증가하고 남성도 20이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 여성 남성이 20씩 증가하면 이거는 국가 경쟁력, 국민의 행복을 크게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왜? 이 못된 남성이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도망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 여성이 남성의 약속, 즉 결혼만 해주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남성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여성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레토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파레토 옵티말이 아닌 파레토 최적이 아닌 싱글 상태로 남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어요. 남성이 잘 가정을 서포트한다는 약속만 지키면.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남성이 결혼 후에 도주할 가능성 때문에 이런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둘이 결혼을 못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정부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 정부가 할 역할은 되게 간단해요. 남성이 정부 보는 데서 여성과 약속합니다. 결혼해서 가족을 잘 돌보겠다. 여성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생기면 자녀까지 잘 돌보고 열심히 돈을 벌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정부가 왜 이걸 정부 앞에서 약속을 하느냐? 정부가 오케이, 그러면 이 약속을 남성이 저버리면 정부가 나서서 그 남성을 처벌하고 그 남성에서 돈을 뜯어서 너에게 줄게 라고 합니다. 즉 정부의 역할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계약을 남성 여성이 해요. 젊은 남성 여성이 오케이, 너희 둘은 결혼한 계약서를 썼다는 거 내가 인정해. 동사무소 가서 다 신고하죠. 그런데 좀 이따 여성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정부 앞에서 내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나를 잘 서포트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까지 잘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고 해줘놓고는 요즘 집에 돈을 안 갖고 온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다. 신고하면 정부가 삐뽀 경찰차 타고 가서 그 남성을 잡습니다. 아니 결혼할 때 월급 타서 꼬박꼬박 집에 갖다 준다고 그랬는데 당신 뭡니까? 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그 남성이 일하는 직장에 가서 여기서 이 남성에게 돈 다 주지 말고 이 돈의 뭐 절반 이상을 또는 뭐 3분의 1을 이 부인 계좌로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남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고 지키도록 강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여성은 남성이 원래 백워드 인덕션에 의해서 내가 결혼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성이 도망치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라는 새로운 제3의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도망치면 잡아다가 서포트하도록 강제를 시킵니다. 그럼 여성은 남자친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강제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 남자와 결혼하고 이 남성은 도망치려다가도 내가 도망치면 잡혀서 혼나고 경찰 아저씨한테 돈은 돈대로 더 물어줘야 되고 차라리 열심히 그냥 약속대로 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성에겐 당연히 유리할 걸로 보이지만 남성에게는 어떨까요? 불리할까요? 남성에게도 유리합니다. 남성은 지금 정부가 이렇게 안 해주면 30을 얻는 것이 아니라 뻔히 보여요. 여자가 결혼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결혼만 해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이게 진심일 수 있었다는 거죠. 왜? 지금 남성은 마이너스 10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30이 아니라 10만 얻어도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말로 곧 돌변하겠지만 그래서 여성이 믿지 않겠지만 자기의 말을 여성이 믿도록 어떻게 해줘요? 정부가 여기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남자가 도망가면 처벌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배수의 진 또는 버닝 더 브릿지 비하인드라는 건 전략이 있는데요.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길을 정부가 차단해 줌으로써 여성이 정부를 믿고 남자와 나는 마이너스 50은 안 받아. 왜? 정부가 이걸 막아주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10을 받게 돼 있어라는 확신을 갖고 결혼하고 남성도 정부가 이렇게 여성에게 확신을 줘서 30은 어차피 안 될 거고 마이너스 10을 벗어나서 10으로 오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이런 정부의 강제력 행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되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보증을 서줌으로써 파레토 개선이 일어나고 따라서 효율성이 달성된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계약법, 계약에 관련된 정부의 법이란 무엇이냐면 민간들이 계약하면 자꾸만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민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명을 하는 시점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이 약속을 지키도록 정부가 강제해 준다라는 것으로 사실 계약이 끝납니다. 물론 이 자발적인 지 않은 계약은 정부가 당연히 해주면 안 되고요. 왜? 제가 돈을 벌면 돈의 80%를 마피아에게 또는 조폭에게 바치겠습니다. 한승구 교수가 이렇게 할 리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인데 그걸 왜 마피아에게 줍니까? 그래서 이런 자발적이지 않은 보나마나 마피아의 협박에 의한 거는 이제 정부가 절대로 허락해주지 않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는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뒷부분에서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그런 맺은 약속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애매하게 시점을 얘기했죠. 왜냐하면 이 남자친구를 보면 결혼하는 순간에는 결혼해서 서포트하려고 약속을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도망치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 이전과 이후에 남자친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근데 결혼 서명은 언제 했어요? 결혼 전에 했죠? 결혼 전에 네가 서명했잖아. 그 다음에 네가 마음 바뀌었으니까 뭐 네가 자발적이고 어쩌고 하는 거는 우리는 결혼 후가 아니라 네가 서명했던 결혼 전의 시점에서 당신은 분명히 자발적으로 내가 가정을 서포트한다고 했으니 정부는 그걸 강요하겠다. 이제 와서 마음 바뀌었다고 해도 정부는 그런 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서명하는 시점에서의 자발성을 이제 중요시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법은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민간인들이 무슨 약속을 서로 하던 그것이 자발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그 약속한 시점에서의 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도록 정부가 지켜보고 누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삐뽀삐뽀 경찰차 타고 달려가서 그 사람을 그 약속을 지키도록 강제적으로 시킨다. 끝. 사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개개인들이 도대체 무슨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계약을 할 땐 서로 원해서 한 거죠. 예. 누가 뭐 여성이 남성이 강제로 납치해서 결혼하는 게 아닌 이상 여성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고 남성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정부가 강제해 줌으로써 이 정부의 강제성을 믿고 둘이 결혼해서 잘 살 거다. 저도 이제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맺은 중요한 계약 중에 물론 당연히 제 아내와 20 몇 년 전에 이제 결혼한 1998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결혼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2002년도에 제가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있다가 그래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와서 뭐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이제 제가 9월 1일부터 일하는데 8월 달에 갔더니 이제 교무처장이라는 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일하니까 요 종이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일한다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한 페이지예요. 뭐 연세대학교는 한승우 교수를 이제 교수로 인정하고 이제 대우해주고 한승우 교수는 열심히 연세대학교를 위해서 이제 일한다. 뭐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사인하라는데 이제 사인했습니다. 진짜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밖에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벌어집니다. 제가 2002년도에 들어왔는데 2003년인가 4년에 들어오자마자 1, 2년 지나고 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근무하는 상경대학 건물에 제일 위층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한밤중에 이 물탱크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건물 지붕 위로 물이 막 줄줄 새갖고 이 물들이 지붕 위에 가득 찼는데 가득 차면 이제 어디론가 흘러내리겠죠. 예, 그 물들이 흘러내리기로 결정한 곳이
제 연구실 컴퓨터 바로 위에 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이 뻥 뚫리면서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물들이 폭포수처럼 제 컴퓨터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아, 연대 교수였다고 큰맘 먹고 컴퓨터를 샀죠. 예, 이 컴퓨터 is dead. 예, 익사했습니다. 컴퓨터가. 예, 전화기도 익사했고요. 다 익사했습니다.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제가 실수로 컴퓨터를 뭐 잘못해갖고 뭐 어떻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진짜 조 교수가 처음 왔는데, 그리고 연세대학교라고 대한민국에 정말, 손꼽히는 최고의 대학으로 이제 교수가 돼서 왔는데, 오 마이 갓. 물탱크가 터져서 제 방이 물바다가 됐다. 노아의 홍수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저는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컴퓨터 안에 있던 파일들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는 게, 만약에 그때 제가 파일을 USB, 당신은 아마 디스크였어요. USB도 없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넓적한 손바닥만한 디스켓에다가 파일을 받았거든요. USB가 없고. 이 디스켓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가 진짜 그 논문이 날아가면 저는 죽는 거예요. 교수로서 승진도 못하고. 그래서 그 논문들을 다 다운을 매일매일인가 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받아놨어요. 그 덕분에 컴퓨터가 죽었어도 제 논문들하고 자료들은 살아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괜찮았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다 날아가 버리면 저는 그 해 승진했어야 되는데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못 될 뻔했어요. 왜? 논문을 새로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도 황당한 게, 이런 사고가 나면 도대체 컴퓨터를 연세대가 사주는지,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제가 그걸 다운받아 백업 파일을 안 만들어 놨다 그러면 논문 다 날아가는데, 분명히 논문을 1년에 2개씩 써야지 제가 승진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내가 썼는데 그게 날라갔잖아요. 컴퓨터. 그리고 그 잘못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럼 난 요번에는 승진 그냥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논문 원래 한 1년에 2개인데 1년에 하나만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컴퓨터는 대학에서 돈을 줬습니다. 새로 사라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논문 저거는 전혀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백업 안 받았으면 승진 못할 뻔했는데, 그냥 뭐 조교수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 살 돈 100만 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죠. 준 것도 다행이에요. 계약서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참고로 고백을 하자면 그때 총장님이 주셨는데 컴퓨터 안 샀습니다. 조교랑 부채질하고 선풍기 돌리니까 컴퓨터가 물을 한 24시간 말렸거든요. 그때 제 조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풍기도 돌리고 조교가 부채질 시켜갖고 24시간 동안 했더니 그 다음날 컴퓨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다만 전화기와 키보드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노트북으로, 제 옆방 교수님도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 노트북으로 하신 분들은 다 컴퓨터 버렸고요. 데스크탑은 말리면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 물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게 데스크탑은 위에 보호되니까. 다만 습기가 많이 차서 잠깐 기절했는데 다 말리니까. 그래서 돈은 새 컴퓨터 산다고 돈대로 받고, 그거는 제 아내가 갖고 와서 뭐 좋은데 썼다고 하는데 전 진짜 모르겠고요. 저는 그 컴퓨터를 그 이후에도 한 5, 6년 더 썼다라는 거를 이 자리를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계약법은 민간인들이 한 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정부가 강제한다 하면 되는데, 지금 연세대학교하고 한승구 교수는 그냥 뭐 잘 지낸다, 월급 주겠다라고만 했지, 도대체 학교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물탱크 하면 어떻게 하는지, 한승구 교수가 뭐 어떤 학생을 갖다가 막 혼을 냈는데 그 학생이 뭐 저희한테 충격을 먹어갖고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한승구 교수를 학교가 잘라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한 페이지로 제가 여기서 진짜 30 몇 년을 교수를 해야 되는데 저 31년 교수를 하게 되고, 뭐 명예교수가 그 이후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31년 교수 생활을
이제 하는 동안, 왜냐면 제가 34살에 들어왔으니까 65세까지 31년이죠. 온갖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온갖 일들이. 예, 온갖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냥 그 2페이지, 1페이지짜리 한승우 교수는 열심히 연대를 위해서 이거 연대는 한승우 교수 잘 대우해준다. 끝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뭐 예를 들어서 한승우 교수가,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 코로나 걸려갖고 뭐 해갖고 너무 아파서 중간고사 보고 갑자기 채점을 못하고 점수를 못 주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 이거 연세대학교랑 한번 뭐 어떻게 계약서에 있나? 여러분도 연세대학교 학생이 됐을 때는 연세대학교 졸업장을 어떻게 해서 받는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쓰러져 갖고 지금 졸업학기인데 학점 못 받게 됐다. 이런 경우 어떡한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 거 여러분하고 입학할 때 여러분이 연세대학교랑 계약서 썼나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인이 계약서 쓸 때 그 계약서가 만 개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저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 한데 우린 거기다 써놓는 건 1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9,990개는 써놓지 않아요. 에이 설마 물탱크가 터지겠어? 터졌잖아요. 불이 나겠어? 학교에 밤에 문과대학에 몇 년 전에 불났습니다. 컴퓨터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 교수와 대학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온갖 것들. 어떤 학생은 또 뭐 놀다가 지붕에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난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럼 이게 그 학생 잘못인가요? 학교 잘못인가요? 학교가 얼마나 이거를 보상해줘야 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에 근무한 동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연세대학교와 학생, 연세대학교와 교수의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24번째 강의였고요. 25번째 강의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